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와 권리 14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입양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그 개념을 먼저 짚어 드릴 텐데요. 페이지가 넘겨지질 않네요. 잠시만요. 그 개념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입양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양의 이제 의미를 두 가지로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설명을 하면, 가계를 계승한다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 출산을 기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가게를 이어갈 수 없을 때 이제 외부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그런 가계 계승에 대한 부분과, 현대적 의미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부모를 이제 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 부부든 아이를 기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유형으로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비밀로 하는 입양과 공개적으로 하는 입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이제 비밀로, 그래서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출생의 비밀에서 뭐 이런 비밀 입양에 대해서 그 자라왔던 환경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뭐 그런 스토리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국내 입양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 그래서 요즘 비밀 입양을 하는 부모들 보면 혈액형까지도 맞춰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입양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비밀 입양의 유형 중에 하나고요. 공개 입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혜라 차인표 부부, 공개 입양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 여자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공개 입양해서 건강하게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면서 되게 많은 방송들을 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입양 사실을 공개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해서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가슴으로 기르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방송들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입양의 목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가족은 항상 지속적이 있기 때문에 가족 지속성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의 원칙을 6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 원래 가정 보호 후에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있고, 장기 대체 보호 중 최선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친부모와 비슷한 환경으로 입양하는 거, 그 다음에 아동 우선의 원칙, 아동이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고, 입양의 필요 여부는 가능한 빨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입양 가족의 적응으로 입양 전기, 그다음에 영아기, 아동 중기, 청소년기로 그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불임과 관련된 상실감 극복, 그다음에 사회적 편견을 대처하는 부분이고요. 부모로서 정체감을 가질 수 있고, 아동 중기는 입양 낙인 다루기, 그러니까 저 집은 입양된 가족이야, 뭐
이미 이제 갓난아기 때 데려온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아동 중기면 어느 정도 커서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낙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적인 방법, 그다음에 정체성 형성을 지지하는 건 사춘기 시기에 부모가 이제 생겨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 나는 누구일까, 내 핏줄은 누구일까, 지금 가족은 내 가족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입양 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행동 문제가 적을수록 적응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연령이 되었을 때, 어렸을 때, 그리고 문제 행동이 없을 때 적응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연령이 많고 행동 문제가 있으면 적응이 안 되겠죠. 입양 부모는 난임으로 인해서 자녀를 원할수록 적응이 높습니다.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이를 기다리는 부분 이제 포기하는 거죠. 내가 출산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귀한 아이를 내가 데려와서 부모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적응이 높은 부분이고, 입양에 대한 지역사회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적응이 높고, 우리는 사실 이제 유교 문화와 핏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남의 자식에 대한 부분이 좀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입양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는 게 유럽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긍정적인 거에 대한 부분으로 입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입양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입양 아동 신드롬이 있고요. 입양 아동 어려움은 상실감을 갖게 되겠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적응이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입양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기에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자기 부모의 뿌리 찾기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방송에서 부모 찾는 부분들이 볼 수 있는데, 그 정체성에 대한 뿌리의 찾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양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정통사에서는 이제 가계를 계승하는 거, 핏줄을 이제 난임으로 인해서 아빠나 엄마 쪽에서 불임이 있을 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제 외부에서 입양을 해서 식구에 대한 그 대를 잇게 하는 목적으로 입양을 하게 됐거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전쟁 이후 고아들이 많아서 보호 차원에서 이제 입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아 입양 특례법이라는 게 전쟁 후 61년부터, 그다음에 입양 특례법이 76년부터 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99년부터 2000년에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가 되었고, 2011년에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대한 특례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입양 특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입양 특례법은 부분 개정이 되고 입양 대상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양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입양이 훨씬 많고요. 국내 입양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편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점차적으로 해외 입양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입양 아동의 부분은 대부분 이제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입양하는 대부분 신생아나 영아가 대다수이고요. 신생아, 영아가 대다수이고, 공개 입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면 입양 대상 아동과 입양 부모와 친부모로 이제 그 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양 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양 부모는 사회적, 법적 절차에 의해서 부모가 된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혼자 사는 여자가 아이를 입양할 수도 없고 심사를 거쳐서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그 부모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양 부모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입양 특례법이라는 것으로 또 자격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친부모는 1970년대까지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를 입양을 보내고 이제 최근 들어서 친부모의 대다수가 미혼모인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성교육,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곳에 그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에게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자립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점점 그런 사회적인 자립에 대한 시간들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미혼모들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을 때 좋은 부모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알아봐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 그래서 입양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면 자기 자식을 혼자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도 자신감이 생길 텐데 이제 엄마의 역할, 그다음에 본인이 이 뭔가 사회적인 구성으로서 역할이 부재한데 아이를 기를 수 없다는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양특례법에서 입양 숙려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가 가능하고 이 시기 동안 친생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입양에 대한 절차는요. 2011년 전면 개정이 되어서 2017년에 부분이 개정됐고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아동의 복리 증진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입양 신청 접수를 보면 양친 가정조사, 그다음에 준비, 결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입양을 성립하고 또 사후 관리라고 했지만 그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그 눈빛이라든지 아이의 그런 심리 상태라든지 또 부모 면담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그 집을 방문해서 아이가 잘 살아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보면은요, 요보 아동이 발생하고 입양 동의를 받고 아동 인수를 보고 그다음에 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또 예비 양부모에 대한 입양 신청서를 받아서 이제 그 가정 조사를 하게 되고 예비 양부모 교육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를 받고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이제 양친 가정조사서를 발급해서 이제 그런 입양특례법에 대해서 이제 입양할 수 있는 예비 양부모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국내나 국외나 예비 양부모에 대한 부분은 같은 절차로 가정조사를 하고 입양을 원하는 또 외국 입양기관을 통해서 가정조사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허가를 거치고 해외 이주 허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가 이제 국내 입양이냐 국외 입양이냐 이런 부분으로 그다음에 사후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입양이 성립되고 1년 동안 사후 관리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입양 기간에서 되게 생각보다 짧네요. 1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국외 입양 사후 관리는 국적 취득 보고 그다음에
모국 방문 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 부모 찾기 사업, 입양 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 회복 지원,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한 상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모국어 지원이라든지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너무나 반갑네요. 우리가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다시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거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입양 우선을 추진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입양 가능 양부모 자격을 확대하고 입양 휴가제 도입, 해외 입양인을 위한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입양 문화 개선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양 후에 복지 서비스를 살펴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법적인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입양과 관련된 사람들, 입양아, 입양 부모, 친부모에게 제공되는 입양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이 성립된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해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 후의 복지 서비스, 입양특례법, 사후관리는 양부모와 입양 아동의 상호 적응 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입양 기관에서의 입양 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 요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입양 후 복지 서비스의 또 다음 내용은 미국의 입양 관련 3자라는 게 있는데요. 입양이 입양 아동, 입양 부모의 친부모 간의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어떤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지원은 입양 아동에게 양육, 교육, 의료 비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양에 따른 아동을 보호하게 되고요. 파양은 그 집에서 입양이 됐다가 이제 서로 힘들어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을 파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아동에게 어떤 보호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펴보면 좋겠어요. 친권 중시 제도로 인한 입양이 되지 않는 아동을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친권 중시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아이가 있고 입양된 아이가 있는데 기존에 낳았던 아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면 이 입양된 아이가 상실감을 굉장히 크겠잖아요. 입양되지 않는 아동,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서로 입양되지 않는 에 대한 보호, 입양 기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 파양된 아이와 입양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국내 입양 사업 외국에 보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를 하려면 해외 입양인들의 정체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에서 나를 버렸구나라는 그 외면, 서운함, 서러움, 그래서 요보 아동의 국내 입양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한민족으로서의 뿌리, 그래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인 국내 입양 제도의 개선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입양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입양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6가지로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요. 입양 후에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 전문적인 입양 후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012년 중앙입양원으로 개칭 후 일원화된 입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어 입양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비밀 입양보다는 공개 입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건 결국은 언젠가 알게 됐을 때 충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 가슴으로 나아서 우리가 얼마만큼 따뜻하게 가족 구성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공개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입양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그래서 시네라 차인표 부부가 그런 홍보대사 역할을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5월 11일은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날이다 보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입양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입양 대상 아동을 이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4가지의 방책으로 요보 아동의 발생 예방, 미혼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미혼모들의 친부모 증후군, 그다음에 미혼모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직장과 아이를 혼자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있다면 충분히 엄마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시설보호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가 보면은요, 시설보호 사업의 개념은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이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집단으로 보호하는 사업을 시설보호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부모가 격리되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위탁 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 또 심한 장애 아동, 집단적인 생활 경험이 필요한 아동, 특수학교 교육도 불가능하여 시설에서 보호와 수용이 필요한 아동이 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 비행 아동, 범죄 아동, 예를 들면 예전에 아파트에서 그 물탱크에다 그 어린 동생을 가까우지도 않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알게 된 동생을 불러다가 익사시켜 죽인 여자아이 아빠가 의사고 막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시설 보호로 이 범죄 아동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또 위탁 가정으로부터 심하게 상처를 입어 가족 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 그다음에 본래의 가족이나 위탁 가정에서 이탈한 아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시설 보호 사업으로 1900년대 시설 소규모화, 그다음에 1970년 탈시설화를 강조했고, 잘 고안된 시설 보호는 아동의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하는 부분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시설 보호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특별한 발달상의 욕구, 치료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를 가진,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하다는 건 뛰어나다는 장점보다는 굉장히 좀 특수한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들에게 구조화된 환경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구조화된.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갖춰진 특별한 환경. 이의 장점은 심리적, 감정적 손상을 상호작용을 통해 보완하고, 또 시설보호기관에서 집단 통제는 아동을 보호, 아동의 행동 특성을 보다 넓게 수용하고 치료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 이타심, 자립 능력을 또 기를 수 있고요. 개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집단 생활에 지나친 규정이 있고 사회와의 결여를
촉진 접촉을 결여하는 거죠. 특별하게 혼자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회관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창의적 사고 발휘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정해진 공간에서 획일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정서적 욕구 충족 발산의 기회가 부족하고 경제, 문화적, 사회 접촉의 기회가 부족한 부분이 장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